지금 내려가면 평생 손주 못 보는 줄 알아? 할머니가 돼서 손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 애를 안 낳지? 나라 망하는데 엄마도 일조를 한 거네 아주. 그냥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올 생각도 하지 마. 아들의 얘기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기가 차서 저도 화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겨우 이 일로 내가 손주를 못 봐? 나라 망하는데 일조를 해? 요즘 신혼부부 집 구하기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너네는 우리가 이 아파트까지 구해줬잖니?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다고 고마운지 모르고 아주 나를 하인 취급하면서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해? 나가려면 이 집 두고 너네가 나가야지. 나보고 오라 말아야. 그러자 며느리가 저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에 깨서 거실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62세 김명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을 하고 슬하에 하나뿐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일했고 2년 전 꽤 높은 직급에서 퇴직했지요. 아들은 저와 남편이 퇴직을 하기 전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덕에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저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고도 남은 금액이 꽤 컸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아들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명퇴하면서 나온 퇴직금까지 모아서 저와 남편의 평생 로망이었던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그동안 살았던 인천의 아파트를 팔고 공기 좋은 춘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들에게 인천의 33평 신축 아파트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에게 줄 것을 다 줬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앞날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해서 최근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낳았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남편과 연금으로 소소하게 전원 생활도 즐기고 아들 부부도 손주를 낳아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저희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저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손주를 봐줄 수 있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이 연수가 승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서 빨리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인천에 와서 서울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요. 물론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손주를 매일 옆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기대했죠. 그렇게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방이 3개가 있더군요. 아들 부부가 쓰는 안방과 주방 옆에는 손주가 쓰는 작은 방이 있었고 마지막 방은 옷방 겸 컴퓨터실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손주방에 짐을 풀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방에 짐을 풀고 손주와 같은 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손주 돌봄이 시작됐죠.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는 동안 제가 손주를 봐주고 저녁이 되면 제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두 달 더 쉬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골에서 짐을 싸서 올라온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였는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종종 몸이 아프다며 출장 마사지를 집으로 불러 마사지도 받고 쉬면서 회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서울을 안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손주 서우는 태어난 지 이제 막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라 3시간마다 깨어 울고 저도 그에 맞춰 수면이 끊기니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우랑 같이 자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깨어나니 엄마가 좀 힘드네. 그냥 옷방에서 지내면 안 될까?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할 거라면서 손주 방에서 계속 자라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아들이 컴퓨터를 쓰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방을 자유롭게 써야 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아들, 부부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집안 청소에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이유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면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손주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제 자신이 이 집에서 단순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루 종일 서우 보고 집안일까지 하는 건 버거워. 조금 더 배려해 줄 수는 없겠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부탁한 건 서우 돌봐달라는 것뿐이었잖아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어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고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저 참고 계속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제게는 쉬어갈 방 한 칸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은 나를 그저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제 감정이 터져나오게 된 날이 있습니다. 서울을 겨우 재우고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선 아들과 며느리가 TV를 보며 야식을 먹고 있더군요. 서울을 재우고 나온 저에게 눈길 하나 안 주고 TV를 보며 깔깔대며 웃고 떠들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외로움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르고 다시 방에 들어가면서 이 시간까지 안 피곤하니 얼른 자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얼른 자. 서우 3시간 뒤면 또 깨잖아. 틈날 때 엄마도 자둬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애를 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예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저를 그저 집안일 도와주는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을 재우며 눈물이 나더군요.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를 돕기 위해 왔는데 그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손주 돌봄과 집안일을 모두 말이죠.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들에게 손주 돌봐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니 괜히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가정부도 나름의 존중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마저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외면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감정이 다 추스러지지 않은 채 육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서우가 이상하게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울었습니다. 손주방에서 함께 자던 저는 울고 보채는 서우를 달래느라 온종일 시달렸습니다. 안고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무리 해도 서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가 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도 되더군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서우 좀 재우세요. 애가 계속 울어서 저도 미치겠어요. 순간 저는 그 말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죠. 나도 이미 너무 지쳤고 서우를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화를 내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서우가 평소에는 잘 자다가 오늘은 계속 울어서 나도 어쩔 줄 몰라서 달래고 있었던 거야. 혹시 이가 나려는 건지 어디 아픈 건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런데 애엄마인 네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니?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불쑥 들어와 화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잘 자던 애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냐고요? 그리고 왜 연수한테 화를 내세요? 연수 서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제대로 회복 안 됐고 산후 우울증까지 있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죠. 왜 엄마가 더 힘들게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러 온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손주가 울고 보채서 하루 종일 달래느라 애썼던 저는 외면당한 채 오히려 혼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는 손주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일하고 이제 은퇴해서 여유롭게 즐기던 전원 생활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손주를 침대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네 자식 돌봐라.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담요를 덮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당황한 듯 서우를 안아들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차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실로 나오더니 제 옆에 서서 또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애 하나 못 재우고 왜 연수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엄마가 서우 봐준다고 와놓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네 맞벌이니까 출근했을 시간에
아이 봐주려고 올라온 거지. 그냥 내가 다 도맡아서 봐야 하는 거면 올라오지도 않았다. 심지어 연수는 아직 복직도 안 했잖니. 그런데 왜 내가 손주방에서 지내면서 밤새 3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 다 밥 먹이고 울면 달래고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니? 애는 네 와이프가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은 내가 오게 생겼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들 내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되돌아오다니 그들은 내가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 안 낳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연수는 내가 집안의 외아들이라서 생각해서 아이까지 낳아준 거예요. 연수한테 고마운 마음은 없어요. 승진할 시기에 직장까지 휴직하면서 아이 낳고 이제 몸도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복직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기가 차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고 본인들이 좋아서 낳아야 하는 건데 무슨 아들이 하나니까 저희 생각해서 애 하나 놔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뉴스에서 매일 보도하고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내 문제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서 생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희 아들 부부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없었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일까요? 사회도 원망스럽고 저희 아들 부부도 원망스럽고 손주까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더군요. 그렇게 아들 부부와 한바탕 한 새벽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어제 그렇게 울어제낀 탓인지 아침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계시는 게 우리도 불편하고 엄마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 24시간 상주하는 입주 아주머니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주 아주머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맞아요. 애 봐주는 아주머니요. 엄마 대신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하더군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시골로 내려가 남편과 함께 평온한 전원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밤새 안고 달래던 기억에 지쳐있는 지금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화를 내고 다투었던 것이 괜스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들어요. 생각해보니 그 돈이 좀 부담스러워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연수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일찍 복직해서 승진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고 죽을 때까지 받을 연금이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가능한 한 절약하며 살고 싶었죠. 아들 결혼식 때 우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의 절반을 주고 서울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아들에게 새 아파트까지 사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아들에게 줄 건 다 줬다며 마음이 후련했는데 이제 또다시 부담을 지라고 하니 그 무거움이 다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 노후 자금이 얼마 남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아들에게서 독립해 남편과 작은 시골집에서 한가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직도 아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나는 시골에서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내려갔다. 너희 집도 챙겨줬고 손주도 돌봐줬어. 그런데 내가 왜 도우미 아주머니 비용까지 내줘야 하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오늘 당장 짐 싸서 내려가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평생 손주 못 보는 줄 알아? 할머니가 돼서 손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 애를 안 낳지? 나라 망하는데 엄마도 일조를 한 거네 아주. 그냥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올 생각도 하지 마. 아들의 얘기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기가 차서 저도 화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겨우 이 일로 내가 손주를 못 봐? 나라 망하는데 일조를 해? 요즘 신혼부부 집 구하기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너네는 우리가 이 아파트까지 구해줬잖니?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다고 고마운지 모르고 아주 나를 하인 취급하면서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해? 나가려면 이 집 두고 너네가 나가야지. 나보고 오라 말아야. 그러자 며느리가 저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에 깨서 거실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겨우 인천에 아파트 구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저희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아침에 출퇴근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거면 나가세요. 시끄럽게 해서 서우 깨우고 이렇게 저 깨우지 마시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일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올라오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이나 즐기세요.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무시당하는 기분, 그리고 손주를 보면서 행복해하려 했던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나오는 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집도 마련해주고 손주를 돌봐준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들의 무관심과 모멸감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이 60이 넘어서야 자식은 부모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은 손주 서우의 웃는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헌신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당연시될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이 부모의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하고 그 배려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이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는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